자, 여러분. 자, 우편 일반의 김현철입니다. 2023년도 기출문제를 저랑 한번 같이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기출된 거는요 무조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지금 이 내용이 우리 갖고 있는 에듀피디 교재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찾으셔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찾고 표시하고 이런 게 공부의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우리가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 기본 이론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는 정도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금 수취인 부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금 수취인 부담은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A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발송인이었다가 B가 수취인이었겠죠. 근데 이제 A가 이 보낸 게 다시 돌려받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시 돌려받을 때. 그러면 이제 A가 수취인이 되는 거죠. 이때 A가 요금을 부담하는 걸 우리가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요금 수취인 부담 이용 계약의 해지 이후에, 자, 해지 이후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발송 유효 기간 내, 요게 중요한 겁니다. 발송 유효 기간 내인지 아니면 발송 유효 기간이 경과했는지,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발송 유효 기간 내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경과한 상태인지. 그래서 발송 유효 기간 내라고 한다면 발송 유효 기간 내에는 그냥 수취인에게 반환이 됩니다. 그러나 발송 유효 기간이 끝난 상태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발송인에게 반환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요게 틀렸죠.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패턴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취인이 들어갈 자리에 발송인이 들어간다거나 발송인이 들어갈 자리에 수취인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틀린 선지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패턴이에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발송인과 수취인이 딱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꼭 바꿔서 시험 문제로 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우편요금은 부가지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의 110%이며, 자, 합계 금액의 원 단위가 있을 경우 절사한다. 자, 그 외에 이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서 발송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2년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2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원칙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는 그 예외를 두는 거예요.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도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배달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에게 부담하는 제도를 우리는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국내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과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자리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 우편물은 모두 규격 외로 취급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일단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편번호가 5자리인 건 다 아시죠? 5자리인데 6자리로 인쇄된 거 아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칸을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을 공란으로 해서 6자리 중에서 이렇게 6자리가 만약에 있다. 5자리여야 정상인데 6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비워둬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편번호 5자리를 쓰시고 하나를 이렇게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규격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무게가 50g이고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두께가 10mm인 경우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정답이죠. 정답. 일단 무게에서는 자 통과되었습니다. 무게는 여러분 그 규격 무게가 3g에서 자 50g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50g인 거는 규격 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최소 두께는 최소 0.16mm에서 자 최대 5mm까지. 자 이걸 넘었으면 규격 외 취급을 하는데 지금 10이잖아요. 5mg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규격 외로 취급한다가 맞습니다. 규격 외로 취급하는 거 맞아요. 규격 외로 취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봉투의 세로 크기가 100 벌써부터 틀렸죠, 여러분. 봉투의 이거는 지금 가로 크기예요. 가로 크기. 그렇죠? 가로 크기가 140에서 235. 최소 140에서 235고요. 세로 크기는 세로는 여러분 90에서 최대가 130이죠. 130.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어디가 틀렸는지 이거를 가로 크기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바꿔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봉투의 모양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재질은 종이이며 맞죠? 색깔이 검은색이래요. 자, 그러면 규격위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색깔은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그 다음에 밝은 색을 중요한 거는 권장하고 있죠. 권장. 권장 사항이 아니라는 거. 지금 권장 사항에서 벗어난 거죠. 지금 검은색은. 그렇지만 그거를 규격 외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 요건하고 권장 요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장 요건을 벗어난 것이지 규격 요건을 벗어난 것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규격 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규격 외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냥 권장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민원 우편 서비스. 자, 이제 민원을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민원 서류 같은 걸 끊어가지고 돌려주는, 회송해주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당연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발송용과 회송용이 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회송용 민원 우편물은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하여 봉함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틀렸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 민원 발급 기간에 취급 담당자의 것이 필요하겠죠. 민원 발급 기간. 자, 민원 발급 기간에 취급 담당자가 발급 기간 취급 담당자가 인장 또는 자필 서명해서 봉합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민원 발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해서 발송할 수 있고요. 자, 발송인은 민원 우편 회송료 취급 요금을 접수 시에 선납해야 되고요.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국내 우편물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이길 특급은 언제까지 접수한 다음날.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관보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관보는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관보는 그래서 보통 관보는 다음날 이렇게 간다라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일간 신문이고 관보 규정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배달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보겠습니다. 등기통상과 등기소포 우편물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맞아요. 근데 등기통상이 틀렸어요. 그렇죠?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등기통상은요. 자, 등기통상의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부터 3일 이내.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틀린 겁니까? 요 앞에 등기통상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교통여건 등으로 우편물 운송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하게 어려운 곳은 관할 우편집중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청하여 공고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편집중국장이 아니죠. 지방우정청장이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찾으려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소포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35cm 미만인 소형 포장 우편물은, 자, 이건 너무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소형 포장 우편물은 당연히 통상이죠. 소형 포장 우편물이 통상이냐 소포냐의 구분점이 있는 건데 당연히 통상으로 취급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일반 소포 우편물은 우표 납부로 요금 결제가 가능하면, 여기가 틀렸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등기 소포하고 일반 소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등기 소포의 경우에는, 여러분, 등기 소포의 경우에는 현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표를 붙이는 거, 우표 첩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표로 납부하는 방식도 됩니다. 우표 첩부는 우표를 그 우편물에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표 납부는 우표로 내는 거예요. 돈처럼 우표로 내는 건데, 자, 일반 소포는 여기에서 현금도 되고, 그 다음에 우표 첩부도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돼요. 그런데 요거 우표 납부 있죠. 우표 납부. 우표로 내는 납부. 우표 납부. 요거는 여기에는 등기 소포는 가능하지만 일반 소포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우표 납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표 납부. 자, 우표 납부로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지 않아요. 요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최소 용적은 소포잖아요. 최소 용적은, 자, 이거서부터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통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통상. 자, 통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35가 넘어야 돼요. 35가 넘어야 되고 23은 안 돼. 이건 통상이고 35가 넘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등기소포 우편물 1개의 접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우체국 창구에서 1개 또는 2개였을 때는 3% 맞죠? 자, 3%의 감액을 받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됐어요. 그리고 뭐 3개 이상일 경우는 5%, 그 다음에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0%,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15%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1개에서 2개 정도는 3%의 감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